일단 15장 조금만, 조금만 더 다루고, 그리고 뭐 복습을 원하니 복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근데 나도 뭐 복습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충실하게 되어 있는 편은 아니어서 일단 과거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고 내 생각에 뭐가 중요한지 그 정도만 얘기해 주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늘은 뭐 굳이 뭐 중간고사 준비 전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진도를 많이 나갈 필요도, 수업을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낼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15장의 내용을 조금만 봅시다. 일단 조금 진도를 그래도 초반에 좀 많이 나가 놓고 나중에 이제 2학기 끝날 때쯤 가서는 좀 진도를 가급적 천천히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는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진도 왕창 나가고 숙제 왕창 내주고 퀴즈 왕창 보면서 프로젝트 하라 그러면은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진도를 꽤 나가 놓고, 그러니까 진도는 생각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너무 빨리 나가서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 뭐 거의 끝나가. 그러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면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늘리지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특강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은 좀 지금 뭐 좀 힘들더라도 좀 들어놓읍시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냥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해도 되고 뭐 외워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15장을 먼저 다룬다 그랬는데 15장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다룬다 그랬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비슷한 것이 이제 푸레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었고, 둘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제 푸리에라는 사람이 라플라스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그래서 라플라스가 먼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만들었고, 푸리에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스페시픽한 그런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 다뤘지만 S 도메인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요. S 도메인이라는 건 결국은 프리퀀시 도메인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J 오메가 혹은 뭐 오메가라고 정의되는 프리퀀시 도메인을 써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저 S라는 값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하는 복소수를 가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그냥 실수값에 대해서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요 특정 오메가 값에 해당하는 뭐 주파수의 뭐 성질 혹은 빈도수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측정 가능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변조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정 값에 그러니까 특정 오메가 값에 해당되는 값을 뭐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요즘 여러분들은 뭐 주로 핸드폰으로 이제 음악을 듣거나 그래서 많이 안 쓸 수 있는데, 그 오디오 같은 경우에 그 이퀄라이저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퀄라이저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이얼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10kHz 뭐 1MHz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하면은 뭐 저음 영역대가 강조되고 뭐 저음이 뭐 줄어들 수도 있고 고음 영역대가 강조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일단 노래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나와? 그냥 다 합쳐져서 나오지. 그렇지? 타임 도메인에서는 어떤 목소리 혹은 노래가 나올 때 그거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를 주파수 영역으로 돌려놓으면은 주파수 성분별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노래를 들을 때 만약에 뭐 나는 저음을 더 강조해서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저음은 주파수가 낮아요. 고음은 주파수가 높은 거를 우리가 보통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음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의 목소리는 낮은 대역,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대요. 여성들 목소리는 조금 높은 주파수대요. 그래서 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은 왜 범죄자들 보통 이제 그 여자가 범죄자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뭉개지는 목소리 있잖아. 낮은 목소리로 번져하고, 남자가 뭐 범죄자면은 이렇게 좀 높은 톤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건 아니구나. 그 뒤에서 나오고 있구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 특정 값을 갖다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압축을 한다. 타임 도메인에서 압축, 확장을 하게 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그 반대로 되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우리가 신호를 조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되고,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장점이 뭐냐 하면 보통 에너지를 변환을 하면 중간에 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어. 그런데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자, 이번 학기에 나랑은 라플라스 트랜스폼까지 배울 거고, 다음 학기에 시놈 시스템을 남준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거기서 이제 프레 트랜스폼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산 시간에서의 프레 트랜스폼, 그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에서의 프레 트랜스폼을 거기서 배울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디지털 필터를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이미지 뭐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 같은 거 요즘은 많이 안 하나? 예전에는 이렇게 포토샵해서 사진 뭐 이렇게 뽀샤시하게 만들고 막 블러하게 만들고 그런 걸 했었는데, 거기에서 적용되는 그 필터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어떤 그러니까 함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원래 원본 이미지에다가 이 필터를 갖다가 컨볼루션이라는 걸 해요.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제 푸리에 도메인 혹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S 도메인에서는 그게 곱으로 계산이 돼요.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야.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적분 개념이거든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프리에 도메인이나 S 도메인으로 치환하게 되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 곱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회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컨볼루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금 다룰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러니까 신호와 시스템의 합성 신호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컨볼루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푸레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미분 적분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미분 적분을 S도메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S도메인에서는 그냥 단순 대수, 뒤에 나오겠지만 뭐 곱셈, 뺄셈, 나눗셈, 뭐 하나 빠졌냐?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 예, 이런 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룰 때는 교류 정상 상태를 가정했었죠. 그렇죠? 뭐 책에 이제 나와 있지만, 뭐 사실 그 내용이 없더라도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의뢰될 거라고 쓰기 때문에 그 개념이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진 않을 텐데, 교류 정상 상태가 아니더라도 S도메인에서는 회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류 정상 상태를 우리가 가정하는 이유는 회로가 그 교류 정상 상태에서 선형 영역 안에서 동작한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지금 S도메인에서는 교류 정상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선형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해석하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얘기했던 거는 그냥 배경 설명이야. 배경 설명이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면 되고, 이제부터 하는 거는 자, 뭐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좋아요.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잘 쓰면 돼. 그래서 일단 외워라. 알겠죠? 잘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보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다른 거는 우리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제로까지는 관심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t 이퀄 0일 때 이 회로가 켜졌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t 이퀄 0일 때부터 우리가 관측하는 미래의 시점까지가 관심이 있는 거야. 회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 회로의 응답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맞는 형태가 뭐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제외한다. 원래는 얘가 이제 그 양측,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양측을 모두 고려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러니까 올바르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이렇게 앞으로 쓸 거다. ft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를 곱하고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자, 요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고, 자, 그 결과를 캐피탈 F에 그 변수 S를 써서 FS라고 앞으로 쓸 거고요. 자, 물론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있겠죠.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기 마이너스 1을 쓰고 FS를 하게 되면 이게 FT가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될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 해석이 목적이에요.
근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타임 도메인을 S 도메인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치환한 거고, 그 치환된 S 도메인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궁극적으로는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뭐 그 게시판에 질문도 올라왔지만 뭐 RMS 페이저 회로, 뭐 RMS 회로, RMS 회로가 아니라 RMS 페이저 회로, 그냥 페이저 회로, S 도메인 회로 뭐 꼭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회로 해석 방법의 하나로서 다룬 거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 과정,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특별하게 이 회로를 RMS 페이저 회로로 변환해라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줄 알아야겠지. 그렇죠? 예. 꼭 이 방법만이 뭐 맞는 방법이다라는 거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뭐 하기 쉬운 혹은 뭐 여러분들한테 편한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거의 목적은 회로 해석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 0보다, 잠깐만, FT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여기 잘못했다. T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자, 뭐 여기 써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공업수학에서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변환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랑 하는 이 회로에서는 그냥 일단 된다고 보고 해. 알겠죠? 안 되는 문제를 굳이 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예. 그래서 일단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15.1에 A까지 했었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라플라스 변환을 지금 몇 가지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외워야 돼, 결과는. 예. 그래서 자, FT는 UT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나왔어요. 유닛 스텝 펑션이고, 유닛 스텝 펑션은 t 콜 0일 때, 0일 때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값이 차이가 나죠. 자,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다가 t 콜 0일 때 1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속 1의 값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닛 스텝 펑션이 되는 거고, 앞에 웨이팅 팩터가 없기 때문에 그 계단의 높이가 1인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정의에 충실하게 이 수식을 볼게요. 자, f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ft의 라플라스 변환으로 볼 거고, 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t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로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ut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ut가 갖고 있는 특징은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1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적분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뭐 제로 마이너스라고 조금 더 포함되긴 하지만 크게 차이 없죠. 그래서 자, ut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냥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의 적분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런 적분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0을, 그러니까 t 대신에 0을 넣으면 요 값이 이제 1이 되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거 대신, 그러니까 t 대신에 무한대를 넣으면은 요 값이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s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s분의 1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ft는 1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뭘까? 마찬가지로 1이에요. 왜냐하면 적분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이고, 0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는 ut나 1이나 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뭐 ft는 1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s분의 1이라고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데 플랫이라는 걸 그릴 거고, 보데 플랫이라는 걸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회로가 어떤 응답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로라고 0점이라는 것과 극점, 그러니까 폴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거는 그때가 설명을 할 텐데, 0점과 극점에 대한 개념은 좀 알고 있읍시다. 자, 0점이라고 하는 거는 fs라는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0이 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분자의 값이 0인
다시 말하면 이 분자가 S니까 S 값이 0인 그 경우가 이 경우에 있어서의 0점이 돼. 만약에 뭐 S 플러스 A분의 S 플러스 W라고 한다면 자,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니까 S 이퀄 마이너스 W라고 하는 게 0점이 돼요. 알겠지? 그리고 극점이라고 하는 거는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값이에요. 그래서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다음, 바로 다음에 이제 나올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인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S 이퀄 마이너스 A가 됐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전체 값이 무한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A 이 경우는 S 이퀄 0일 때 우리가 극점이라고 한다. 자, 요거 기억 잘 해놓고 뒤로 넘어가서 또 다른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 하나를 봅시다.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혹은 ST라고 하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었죠. 이제 복소 전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이 UT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회로의 신호가 0부터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구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0부터 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이 신호, FT의 함수예요. 그러면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를 대입할 건데 자, 이 UT라고 하는 거는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구간에서는 1의 값이기 때문인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값을 FT 대신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T 자리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가 들어갔고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를 곱한 후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 합쳐주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플러스 AT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요 것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자, 요거에 대한 적분은 자, t 이퀄 0이 들어갔을 때는 저 값이 1이 될 거고 t 이퀄 무한대가 들어가면 지금 여기 지수에 마이너스 붙어 있기 때문에 저 값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거만 남아요. S 플러스 A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직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FS 이퀄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예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이 형태는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하려면 이거는 s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면 이거는 s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플러스 AT라고 하는 것을 자, 실수부와 지금 여기 허수부로 나누어 준 거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주상을 계속해서 그냥 도는 거였죠. 그래서 그 위상의 값은 변화를 시키지만 매그니튜드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저거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자,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얘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남는 거잖아.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 S라고 하는 거를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을 때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가정하자라고 했었으니까 그걸 대신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T 이퀄 무한대로 넣게 되면 자, 이게 0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FS 그러니까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구하는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S 플러스 A분의 1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수식이기 때문에 좀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델타 함수라는 게 나왔어요. 자, 델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저기 괄호 안에 있는 변수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무한대 값을 갖는 그게 델타 함수의 특징이죠. 근데 물론 이제 무한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웨이팅 팩터를 고려해서 이렇게 써요. 그냥
이 델타 함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델타 함수는 웨이팅 팩터가 1이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다. 자,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기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 9가 붙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9를 써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웨이팅 팩터가 얼마만큼 곱해졌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요. 근데 뭐 무한대 입장에서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없나에 대한 뭐 그런 의심은 들 텐데 결국은 저게 나중에 이제 시노미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샘플링과 관련된 얘기로 쓰일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괄호 안에 있는 t가 0이 되는 시점은 t 이퀄 0이겠죠? t 이퀄 0에서 이와 같은 자 웨이팅 값이 1인 그런 임펄스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임펄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자 얘는 언제 값을 가져? t 이퀄 0에서만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영역 중에 델타 t라고 하는 함수는 딱 한 점에서만 값을 가져요. t 이퀄 0에서만.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ft의 값 중에 t 이퀄 0일 때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의 값 중에 t 이퀄 0일 때의 값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의 값이 우리가 1로 봐요, 그냥. 그러면 자 델타 t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가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1로 보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에 대한 값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0만 남게 되어서 그 값이 1이 된다. 그래서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1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뭐 이렇게 몇몇 중요한 것들은 외워주면 좋은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있다. 네. 이런 테이블을 이용할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몇 가지 뭐 성질들 그런 걸 배우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 테이블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 형태가들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뭐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1이라는 값을 갖는다. ut는 s분의 1,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는 뭐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값을 갖고 뭐 이렇게 쪽쪽쪽쪽 써 있지. 자, 이게 기본 형태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뭐 S 도메인으로 회로를 변환해야겠죠. 변환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S 도메인에서의 회로 해석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회로 방정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구해내야 돼요. 구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겠지 결국은 S 도메인 값으로 쓰여져 있는 저 fs라는 함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유사한지를 골라내야 돼.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선 좀 경험이 작용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장 유사한 거더라. 그러면 가령 뭐 얘가 가장 유사한 거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얘를 골라내. 그리고 나서 근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는 그러니까 s 플러스 a분의 1로서 그냥 주어져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ft라는 걸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얘를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S 플러스 S 플러스 A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T0 S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요것과 유사한 거를 골라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성질 중에 타임 시프트거든요. 타임 시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요 FS라는 것에다가 요만큼이 곱해진 것이 이제 또 어떤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거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 식을 계속해서 변형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ft라는 값을 유추해낼 수 있으면 돼요. 요거는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저기 있는 저 표를 우리가 앞으로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 테이블 15.1, 15.2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저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제 프로퍼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프로퍼티를 얘기할 거고 그거를 좀 기억해서 나중에 좀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뭐 문제 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의 전체 ut를 곱하는 형태가 됐어요. 자, ut라는 거는 뭐 이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냥 일종의 스위치 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부터 2회로는 켜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차피 적분 구간이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저 ut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1로서 제거가 돼요.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면 되겠죠? 결국은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에 dt를 곱해준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나누면 되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t를 나눠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자, 요거 우리가 앞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있을 때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 플러스 a분의 1이었잖아요. a 값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1이 들어간 거지. 여기는 a 값 대신에 2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s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1로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외웠던 그 내용 혹은 나중에 이제 테이블을 보면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a 값 대신에 한 번은 1, 한 번은 2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써주게 되고, 자,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분모 통합, 뭐 이거 뭐라 그러지? 통분? 통분 맞아? 예, 예. 그렇게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서 그냥 뭐 문제에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뭐 극점과 0점을 구해보면 여기는 요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s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되고, 여기 있는 요 값을 우리가 극점으로 만들고 싶으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분모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s 이퀄 마이너스 1, s 이퀄 마이너스 2라고 구해주면 돼요. 요거에 대한 활용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건너뛴 거 하나 있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응답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제 연습하는 과정인데, 아까 15.2 테이블을 보면 이미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15.2 테이블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연습한 단계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고,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 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유도하는 거냐 하면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죠.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라고 돼요. 그러면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여기서 사인만 남는 거지. 그리고 위에 거랑 아래 거 더하면 코사인만 남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오메가 t 이 두 개 더해서 구하면 되고, 사인 오메가 t는 위에 거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코사인 없어지고 사인만 남아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저거 구하는 거는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형태로 바꿔줬어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그 다음에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거기에 2j분의 1이 곱해진 형태가 되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적분이고, 앞에 지금 시간 함수와 무관한 항이 곱해져 있고, 자,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결국은 아까 뭐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인 경우에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했잖아. 자, 지금 마이너스 a 대신에 여기는 j 오메가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꿔준 거야.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형태와 유사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j 오메가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플러스 j 오메가 t로 바꿔줬고, 자, 그러면 요게 A에 해당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A에 해당되는 걸 보면, 자, S 플러스 A인데 지금 그 A 값이 아니 그쵸. 예, 예. 뭐지? 아, 잠깐만. 아, 제 오메가가 들어간 거지. 예. 예, 요 값에 다시 요게 A에 해당되는 거지. 예. 요게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 S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가 이제 나중에, 자, 여기서는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A라는 값이 J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S-J 오메가분의 1 그리고 S 플러스 J 오메가분의 1 여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앞에 곱해져 있던 2J분의 1은 곱해지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어서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까 테이블 15.2를 보면은 사인, 코사인에 대한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마찬가지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자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의 형태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구해져요. 자, 우리가 뭐 앞부분에 복습 과정이 있어서 그랬지 사실 배운 거는 실제로 배운 건 두 단원이에요. 그렇죠? 9장과 10장. 근데 뭐 문제는 뭐 충분히 나올 만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좌표 체계 좌표 체계 그러니까 좌표 변환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소 평면이 있었고 뭐 거기에 직교 좌표계가 있었고 극좌표계가 있었고 그랬죠. 그 변환이 가능해야 되고 자 뭐 어떤 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했을 때 소수점 아래로 값이 많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뭐 반올림 한다든지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너무 많이 하는 거구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걸 소수점 아래까지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말고 자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우리가 교류 전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였고 자 정연파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뭐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정연파라고 한다. 그리고 자 복소수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표현 방법을 크게 두 가지 표현 방법을 배웠었죠. 일단 직교 좌표계 형식이었어. 그래서 이 점을 표현할 때 이 점의 x축에서의 정사형의 값 그리고 y축에서의 정사형의 값을 자 뭐 가령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 b로서 표현하고 이거를 우리가 뭐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면 a 플러스 jb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인 거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이 어떤 특정한 점의 x축으로의 정사형 값 그러니까 프로젝션 값 그리고 y축으로의 정사형 값을 각각 실수값, 허수값으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특정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요거죠. 그리고 이 사이의 각도 x축으로부터의 각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극좌표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오메가라고 하는 값은 이 원주상을 도는 그러니까 각도의 개념으로 저 점이 이동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본다. 오메가 값이 양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오메가 값이 음수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면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XT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점을 XT라고 했을 때 XT라고 하는 점의 저 매그니튜드 혹은 원점으로부터 저 점까지의 거리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실수부의 제곱.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전체 루트가 되는 거지. 아까 우리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실수값 a, 허수값 b가 되는 거고 a제곱 플러스 b의 전체 루트가 되는 거고 자, 이 사이 끼인 각을 우리가 뭐 이렇게 xt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앵글이라고 하고 이거에 뭐 xt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두 개가 다 같은 표현이고 그 각도는 우리가 a 값과 b 값을 안다라고 했을 때 탄젠트 값이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 a분의 b에 해당되는 값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a와 b 값을 알고 있으니까 저 a와 b 값을 이용해서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연산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인버스 탄젠트의 a 그러니까 실수 값분의 허수 값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x축으로의 정사형에 대한 표현이 요거고 코사인 쓴 거고 y축으로의 정사형이라는 것이 사인 값을 쓴 것과 같아요. 이해돼요? 근데 왜 이렇게 덥냐? 나만 더워?
조금만 열어놓고 할까? 추워? 안 추워? 되게 따뜻하게 입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좌표계 형식은 어차피 알려주는 인포메이션은 같아요. 여기 매그니튜드 값과 이제 각도, 앵글 값을 알려주는 것인데, 뭐 지수 좌표계 형식이라 그래서 x의 익스포넨셜의 j, 그다음에 앵글 값을 표현하는 걸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극좌표 형식이라고 해서 그냥 매그니튜드와 앵글 값만 표현해주는 경우도 있었죠. 자, 결국은 얘 두 개가 표현하는 거는 같은 정보를 주는 걸로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직교좌표계 형식으로서 이제 실수축과 허수축의 값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라는 의미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고 알면 되는 거고, 자, 직교좌표계 형식은 덧셈과 뺄셈을, 그러니까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극좌표 형식은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수식이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극좌표 형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덧셈 뺄셈에 대한 연산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직교좌표 형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좌표계 변환이 가능해야 돼. 창민아, 열어놔줘. 도와서 열어놨어.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일반적인 어떤 정연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VM이라고 하는 것이 진폭에 해당되는 거고, 그 진폭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 스윙이 이루어졌을 때, 뭐 아래쪽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쪽 끝까지가 아니라 요 반쪽에 해당되는 요 값을 VM, 매그니튜드라고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오메가 값이 실제로 이 앵글러 프리퀀시, 그러니까 얼마의 각속도로 이 원주상을 도는 거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고, 오메가의 t를 곱하게 되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거리상의 개념으로 이동 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동한 각도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360도를 기준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항상 X축에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호가 시작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위상이 나와요. 그래서 위상이라는 거는 t = 0에서 이 어떤 신호의 위치가 어딘지를 그러니까 각도의 개념에서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게 위상이라는 개념이고,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오메가 값과 F라고 하는 프리퀀시 값은 달라요. 그렇지?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자, 주기 T라고 하는 거는 원주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자, 각도의 개념에서 원주를 지금 돌고 있는 속도가 오메가예요. 그리고 그걸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지. 그렇지? 주기 t지. 그러면 자, 2파이라고 하는 거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게 주기가 돼요. 그래서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자,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이 패턴이 1초 동안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있으면 그 주기만큼 반복해서 나오겠지. 그렇죠? 가령 1초가 있고 지금 주기가, 그러니까 1초가 기준이에요. 1초 동안 그러니까 이 같은 패턴이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주기가 만약에 0.1초야. 그러면 총 몇 번 나오겠어? 10번 나오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게 여기 프리퀀시예요. 뭐 진동수, 빈도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0번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것을 우리가 t분의 1로서 쓸 수 있는데 요 1이라고 하는 건 1초에 대한 개념을 쓴 거고, 자, t와 오메가가 이와 같은 관계가 있으니까 저걸 뒤집어주게 되면 2파이분의 오메가가 f값이 되는 거고, 자,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하는 요 관계식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외워야 될 것 같지? 그렇지? 네. 지난번에 오메가 대신에 f값을 주어진 문제가 있었어요. 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변환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진동수, 그러니까 헤르츠로 표현되는 진동수 값인지 아니면 라디안 퍼 세컨드로 표현되는 그 앵귤러 프리퀀시 값인지 그것도 좀 구별을 해서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위상이죠. 자, t = 0일 때 이 뭐 신호의 뭐 혹은 이 정연파의 각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같은 점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뭐 뒤쳐져 있는 위상, 뭐 앞서 있는 위상,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사인 코사인으로 통일을 하진 않았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코사인으로 통일해서 본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냥 두 개 다 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냥 이거대로 비교하면 돼. 예. 굳이 헷갈릴 것 같으면 코사인으로 통일해서 얘기해도 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V1이라고 하는 게 V2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 V1 마이너스 V2의 위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위상의 개념에서.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자, V2가 V1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 위상의 개념에서 앞서 있냐라고 하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있는 이런 개념들은 뭐 내가 항상 그 1번 문제는 좀 이렇게 단순한 그냥 계산 문제 내는 게 내 스타일이거든요. 뭐 내기 좋지, 그렇지?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뭐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위상이 앞선다, 뒤처진다에 대한 얘기고, 뭐 요거는 보면 될 것 같고, 자, 각도에 대해서 뭐 리딩과 레깅의 관계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뭐 요것도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넘어가고요. 자, 자, 지금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뭐 간혹가다 문제에서 중요하게 쓰이는데 기본적인 거는 좀 몇 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때는 위상에서 마이너스 90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였지? 켤레복소수로 만들어줄 때는 각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전류 같은 경우에 방향을 바꿔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그러니까 뭐 더해주는 빼주는 마찬가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돼요. 이런 개념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이거를 외워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안 내도록 노력을 할게요. 예, 뭐 나 고등학교 때는 외웠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아, 이 슬라이드에 이런 공식이 있었지라고 하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거 잘,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과제와 나랑 같이 풀었던 문제 그리고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나 그랬지만 그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바꿀 거고 그냥 똑같이 낼 거예요. 그런데도 틀려. 그러지 맙시다. 알겠지? 적어도 과제 열심히 했고 퀴즈 열심히 봤고 이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거 열심히 봤으면은 한 문제는 맞춰야 돼. 알겠죠? 자, 뭐 요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구나. 자, 매그니튜드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그니튜드 값은 항상 우리가 양수로 맞춰주고 계산을 하자라는 요 얘기 알았으면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뭐 사인 코사인이 섞여져서 써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기준을 코사인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코사인으로 통일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전원이 주어졌을 때 그 전원의 그 표현 형태가 사인인지 코사인인지를 보고 코사인이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꿀 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저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코사인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사인으로 나오면 그때는 위상의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합성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뭐 유도 과정이라기보다는 결과만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요거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직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것도 관련된 예제인 거고, 자, 요거는 뭐 저 원상에 있는 것과 정연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됐고, 자, 복소 전원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우리가 복소 전원을 도입하는 이유는 자, 사인과 코사인으로 풀 때는 우리 강제 함수가 a 코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그런 식으로 되어서 a와 b라고 하는 변수를 다 구해줬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바꾸게 되면 익스포넨셜 형태를 바꿔줄 수 있고 익스포넨셜 형태의 그 뭐지 시험 강제해가 익스포넨셜 형태로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 전원을 도입한다. 단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전원이 실수 전원이기 때문에 복소 전원을 이용해서 복소 평면으로 치환했으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마찬가지야. 복소 전원을 치환했으면 다시 결과를 구해주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돼? 실수 전원으로, 그러니까 실수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실수 값이 코사인 텀이, 그러니까 복소수가 담고 있는 코사인 텀이 실수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만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도 다시 나오는 건데 직교좌표계, 그다음에 뭐 극좌표계, 그리고 뭐 삼각함수 좌표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정사형에 대한 거예요. X축, Y축에 대한 프로젝션 값을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자, 얘와 얘를 잘 알고 있어야겠지. 서로 변환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지수 극좌표계라는 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자, 지수 극좌표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지수 극좌표기 같은 경우는 자, 뭐, 익스포넨셜에 j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제 값도 써주고 여기 이제 매그니튜드가 곱해지는 건데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하는 거는 단위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서 얘는 매그니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상 혹은 각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교좌표계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에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되고 자 극좌표계 같은 경우는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에 자 매그니튜드의 곱 그리고 그 위상의 합으로 표현되죠. 매그니튜드끼리 나눗셈을 하고 위상들 간에는 분모의 위상에서 분자의 위상을 빼주면 계산 결과가 돼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역수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임피던스를 구했고 어드미턴스를 구할 때는 이와 같은 관계와 성립을 하죠. 그래서 저거 쓰면 되고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같은 경우는 각도 부분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더라. 위상만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예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가급적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고 풀면은 좀 실수가 덜 할 거예요. 특히나 각도가 1사분면에 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각도가 애매하게 뭐 3사분면에 있다든지 2사분면에 있다든지 하면은 그때 각도 관계를 잘 생각해서 답을 적어주세요. 이것도 됐고. 자, 뭐 중첩이라는 거는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네. 중첩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얼 소스와 이미너리 소스를 합해서 복소 전원으로 보게 되면 리얼 소스와 이미너리 소스를 합해서 나온 복소 전원의 값이나 리얼 소스를 가정하고 구하고 이미너리 소스를 가정하고 구해서 합한 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 전원을 이용해서 해석한 후에 나중에 그거를 값을 분리해내면 되는 거예요. 리얼 파트와 이미너리 파트를 분리해내게 되면 우리가 코사인 텀에 대한 것과 사인 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코사인 전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사인 전원으로 나오면 저걸 코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푸는 것도 있는데 그냥 사인 값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복소 전원을 해석하면서 나중에 사인 값을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페이저 회로를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강제 응답을 구하는 데만 쓰일 수 있다고 했어. 그렇죠? 고유 응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시험 고유해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완전 응답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 1학기 때 배웠었던 그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시험 강제와 시험 고유해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시험 강제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아직 S도메인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페이지 회로로 변환한 다음에 풀어주고 거기서 이제 리얼 파트만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시험 고유해는 그러니까 고유 응답은 따로 구해줘야 돼. 2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재차 미분 방정식 구한 문제 그런 게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외우고 있어야지. 우리가 1학기 때 다뤘던 내용이지만, 뭐, 커패시터의 전류 전압 관계, 그다음에 인덕터의 전류 전압 관계, 그런 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문제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이론적인 것만 하는 걸로. 자,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도입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자, 뒤쪽으로 갑시다.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영역이 있었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영역이 있었을 때 그 둘을 나눠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페이저로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뭐, VM의 exponential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exponential을 그러니까 분리해내면 exponential j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VM exponential j 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VM과 exponential j 파이라고 하는 거를 자, 이와 같이 페이저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 뒤에서는 매그니튜드와 앵글값만 가지고 표현하는 걸로도 주로 쓰죠. 그래서 요 관계 잘 기억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돼? 페이저 회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가 주어지면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를 페이저 회로로 변환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임피던스 개념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임피던스 개념 나올 때 임피던스를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코사인을 기준으로 할 거고, 코사인인 경우에는 그냥 이와 같이 표시하면 되고, 매그니튜드의 위상값을 표시하면 되고, 자, 사인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와 같이 매그니튜드의 사인 함수가 갖고 있는 위상값에서 마이너스 90도 혹은 2분의 파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고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게 잘 씁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회로가 주어지면 그 회로가 일단 전원이 코사인 형태인지 사인 형태인지를 구분해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코사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사인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자, 회로로 그러니까 그 이제 곡소 전원으로 바꾸는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페이저로 바꾸겠지만 곡소 전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통일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30도는 유지하고, 자, 여기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서 마이너스 105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페이저 개념에서는 코사인이 기준이다. 자,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고 반드시 저 계산 끝까지 다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전압전류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위상 간의 관계잖아요. 자, 저항만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일 위상이다라는 거가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매그니튜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위상 간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항 회로의 특징이고, 그리고 지금 인덕터 회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뭐 전압 V는 L 곱하기 dt분의 di로서 계산이 되고, 자, 여기다가 뭐 IM의 exponential j 뭐 어쩌고저쩌고 넣어서 계산하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결과는 이거잖아요.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다. 그리고 이 포함된 이 j-라고 하는 것이 90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전류의 위상을 0으로 봤을 때 그냥 기준을 삼는 거야. 전류의 위상을 0으로 봤을 때 전압의 위상은 얼마가 되겠어요? 90도가 되겠지? 그러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왜 파워 팩터 코렉션 할 때 그때는 전류를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워 팩터가 어떤 뭐 뒤쳐져 있다, 앞서 있다 할 때는 그때는 전류를 기준으로 봤었고, 이 경우에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져 있지. 그래서 이거는 레깅 파워 팩터가 계산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건데 파워 팩터 부분에서는 전류가 기준이 되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어쨌든 전압을 기준으로 보다, 그러니까 뭐 전류를 기준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전압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앞선 거고,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뒤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또 나오는 거가 이제 커패시터에 대한 거가
나와야지. 네, 커피시터에 대한 게 나오는 거고. 자, 외워야 될 거. 자, V라고 하는 거는 J 오메가 C분의 1로서, J 오메가 C분의 I로서 정의가 되는 거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여기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임피던스, 커피시터의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전압 V는, 전압 V의 위상이, 자, 요 J가 그러니까 분모 쪽에 있으니까 90도만큼 뒤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압의 위상이 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압의 위상이 90도 뒤에 있고, 파워 팩터 입장에서는 이거는 앞선 리딩 파워 팩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를 보기 때문에, 전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앞선 파워 팩터가 되더라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겠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거 이미 이제는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R 그다음에 J 오메가 L, J 오메가 C분의 1로서 임피던스가 정의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임피던스가 순실수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그치. 임피던스가 순실수라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걔는 임피던스 이퀄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만약에 임피던스가 순허수다라고 하면 얘는 저항이 없는 인덕터나 뭐 커패시터, 뭐 둘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회로로 보면 돼요. 알겠지? 예전에 그런 문제를 한번 냈었거든. 얘는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는 순실수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함정이 될 줄 몰랐어. 네, 줄지를 다 틀렸더라고.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또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자, 뭐 임피던스라는 거에 대한 개념 이렇게 되고, 자, 우리 오메 법칙에서 저항에 해당되는 값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자, I분의 V로 해당되는 건 I분의 V로 보면 되는 건데, 지금 페이저로 표현했을 때 I분의 V이고,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원래 이론적으로 페이저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뭐 매그니튜드와 앵글 값이 있는 거는 뭐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임피던스의 위상은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것과 같아요. 그 이유는 이거야. 자, 전압 나누기 전류잖아요. 우리가 극좌표 계산할 때 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분자의 위상에서 분모의 위상을 빼는 걸로 정의가 되니까 여기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는 뭐 보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순 저항만 있다. 그러니까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순 실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기 X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리액턴스라는 이름으로 쓴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임피던스를 우리가 저항과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면 컨덕턴스는 뭐가 되지? 어드미턴스라고 우리가 불러요. 어드미턴스 중에서 허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되지? 그러니까 어드미턴스의 실수부가 컨덕턴스인 거고, 어드미턴스의 허수부는 서셉턴스. 네. 문제에서 서셉턴스 구하라 그러면 어드미턴스의 허수부를 구해주면 돼요. 자, 뭐 저기 뭐 GR, GL, 그다음에 GC 관련된 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임피던스분의 1이 어드미턴스가 되고 컨덕턴스와 B라고 써 있는 게 서셉턴스에 대한 얘기가 된다. 이거는 키르프 법칙은 성립한다 라는 거죠. 이건 넘어가면 되고. 자, 페이지 회로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페이지 회로로 변환해라 라고 하면은
자, 전원의 코사인지 사인지를 확인하고, 자, 이 경우에는 매그니튜드 5에 이게 오메가 값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파이 값은 0에 해당되는 거니까 5에 앵글 0도. 그리고 자,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소문자들은 이렇게 두꺼운 대문자로 써주면 되는 거고, 저항 값은 그대로 저항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값 유지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에서 L 값 대신에 1 넣어주면 되는 거고, 오메가 값은 얼마 넣어주면 돼? 앞에 써 있는 저 3 대신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c 대신에 9분의 1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값은 저기 있는 3을 대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페이저 회로로 변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자, 페이저 회로로 변환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미분적분으로 풀어줬던 회로 해석이 그냥 임피던스를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저항 소자처럼 다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저항처럼 다루면 돼.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합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으로 계산을 해서 하나의 합성 임피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페이저 회로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이죠. 그렇죠? 미적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단순 뭐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자, 뭐 요 문제 푸는 거는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회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해요. 일찍 끝내겠다 그랬는데 말이 너무 많다는. 자, 여기는 사실 뭐 크게 뭐 이슈될 만한 건 없어요. 자, 지금 뭐 어차피 여기서 여기 변환하는 거 앞에서 봤던 페이저 회로 다루는 것과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주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노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라머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던, 아니면 뭐 가우스 소거법으로 풀던, 아니면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던,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뭐 크라머의 법칙 잘 기억하고 있어요.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자, 뭐 슈퍼노드에 대한 얘기 나왔고, 자, 슈퍼노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지금 여기 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V1이라고 하는 것은 V2 플러스 뭐 10의 앵글 45도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 사이에 전원만 있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큰 노드처럼 취급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슈퍼노드든 슈퍼메시든 어차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 전압이 다를 수 있는 거, 혹은 슈퍼 메쉬에서는 뭐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서의 전류값이 다를 수 있는 거, 그 관계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여기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별로 의미가 없지, 하는 역할이 없어요. 전압원이 이미 V1과 V2 사이의 전압 차를 유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 문제풀이는 동영상을 올려줬었으니까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4번 같은 경우도 뭐 문제풀이 보면 되고, 이것도 풀이를 올려줬었고, 10-10 됐어. 자, 순간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 전력이라고 자,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그러니까 평균 전력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라라고 얘기해서 거기다 정리한 거니까 뭐 그 커닝페이퍼처럼 들고 들어오지 말고 외워서 와. 알았지? 자, 순시 전력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 뭐 V와 I의 곱으로서 표현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이미 했지만, 자, 평균 전력, 그다음에 순시 전력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중첩에 허용되지 않는다. 중첩에 허용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는데, 어떤 경우?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다른 경우에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허용돼요. 그러니까 평균 전력도 마찬가지고, 그 뭐지? Q값, 무효 전력을 구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소 전력 안에 평균 전력과, 그러니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 값이 다른 경우에는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 그다음에 복소 전력 다 중첩이 허용돼. 근데 그 나머지 경우에는 다 허용 안 된다고 보면 돼요. 특수한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 거기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이용해서 쭉쭉쭉쭉 구하게 되면, 자, 요거는 여기. 자, 요게 정의죠. 평균 전력의 정의. 순시 전력의 주기, 한 주기 동안의 적분, 시간에 대한 적분을 그 주기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근데 이 주기는 꼭 한 주기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개의 주기가 들어가면 여러 개의 주기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이게 평균 전력의 정의예요. 자, 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뭐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교재해 보면 되겠지만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의 평균 전력 구해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평균 전력 구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면적 구하고 그리고 시간으로 나누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줬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의에 입각해서 구해야 되는 문제이고, 자, 뭐 결국은 나중에 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 예, 지금 2분의 1에 Vm 곱하기 Im의 코사인에 자,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평균 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야. 알겠죠? 요거 잘 보면 되고,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에 그러니까 I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준 이유가 그 매그니튜드는 동일한데 각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를 붙여주면 위상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평균 전력과 관련된 공식은 잘 기억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 정합화라는 걸 했어야 되고 결국은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긴 로드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거고 전송부에 있는 저거를 우리가 태분행 변환을 해서 하나의 전원과 하나의 임피던스의 직렬 연결을 바꿔줬을 때 얘와 얘가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 최대 전력이 전송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최대 전력이 전송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GT equal G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그때의 평균 전력 구하는 게 그러니까 최대 평균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최대 평균 전력의 경우에 자 8을 곱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 8이 아니라 8분의 1 여기 보면은 자 맥시멈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할 때는 여기 8분의 1이 곱해져 있었고 뒤쪽에서는 에버리지 파워가 아니라 그냥 파워를 계산해라 라는 얘기가 있으면 맥시멈 파워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그때는 4분의 1을 곱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맥시멈 에버리지 파워인지 아니면 그냥 맥시멈 파워를 얘기하는 건지 잘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저거는 그냥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8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 그때그때 저거를 다 우리가 유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GT equal GL이라는 것과 8분의 1에 뭐 리얼 뭐 그러니까 앞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평균 전력 같은 경우는 8분의 1에 그러니까 GT의 리얼 넘버분의 VT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VT의 매그니튜드의 제곱 이런 식으로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윤이 어디가 헷갈리는 거야? 그냥 그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좀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중간중간 비어있게. 지금 요거는 이제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가 되는 이제 GT, GL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GT 값을 지금 얘를 우리가 태분행 변환을 해서 GT 값을 구한 거고 그거에 대한 GL 값을 구해주는 것은 이와 같이 GT equal GL이 아니라 GL equal GT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다. 네, 잘못 가르칠 뻔했네. 자, 요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관계. 허수분은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조건을 보면 허수분은 빠져야 되고 실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자 다시 앞에서 잘못 설명했다. 자, GL equal GT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관계를 유지해야 맥시멈 파워가 됩니다. 알겠지? 저거 문제는 나올 거야. 저 문제 안 내고는 사실 중간고사에 별로 물어볼 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실효값이라는 거는 뭐 여기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정의는 어떻게 돼? 한 어떤 그러니까
그 평균 전력을 구했을 때 그 평균 전력을 우리가 DC 파워를, 그러니까 DC 소스를 이용했을 때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값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을 정하는 그런 원칙이 평균 전력을 이용한다라는 거고, 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 과정이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된다? 루트 2로 나누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공식 보면 IRMS라고 하는 값은, 자, 뭐 지금 평균 전력에 대한 거를 이용하고 있고, 자, IM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된다. 그리고 VM도 마찬가지예요. 그 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이, 아니, 평균 전력이다. 여기 RMS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평균 전력에 대한 공식이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2분의 1에 VM, IM 곱하기, 아니, VM 곱하기 IM 곱하기 코사인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로 나왔었고, 그것을 우리가, 자, 실효값, RMS 값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돼요. VRMS 곱하기 IRMS 코사인 세타. 세타는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로 정의했을 때. 이해되죠? 보고, RMS 페이저 회로라고 하는 거는 페이저 값인데, 그, 전원에 대해서 그 값을 RMS 밸류로 표현하는 거예요. 루트 2로 나눠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RMS 페이저 회로라고 했었고, 자, 오메가 이퀄 2파이 F를 이용해서 그 오메가 값이 377이 된다라는 거 저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저걸 알려주지 않더라도 F 값이 60Hz가 나왔을 때 2파이 F를 이용해서 우리가 60Hz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뭐 파이 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뭐 일단 대략적으로 3.14라는 값인 건데, 여러분들 고학년 계산기에 보면 파이 값을 직접 넣을 수 있어요. 거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돼. 슈퍼포지션 했고, 요거는 하면 되고, 자, 겉보기 전력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파워 팩터라는 게 있었죠. 자, 지금 여기, 자, 복소 전력은 이와 같이 정해요. 보의 RMS 값에다가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RMS 값이 아니면, 그때 누가 게시판에 질문했었는데 2분의 1에 V I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가 뭐 어떤 슬라이드 얘기할 때 그 앞에 2분의 1을 빼고 뒤에 것만 복소 전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RMS 값이 아닌 경우에는 앞에 2분의 1이 붙어야 돼. 오케이? 예. 그래서 자, 지금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거고, 각도 입장에서 파이 V에서 파이 I를 빼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산되는 거고, 자, 그렇고 우리가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했을 때, 자, 그 값이 이 값이 0보다 크면, 자, 전제 조건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0보다 크면, 자, 흡수, 0보다 작으면 전달, 발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부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소자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복소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자, 뭐 이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평균 전력 P는 복소 전력의 요 허수부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실수부에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IRMS의 전체 제곱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공식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저거는 그때 공식 적어놓은 거에다가 적어놨었고요. 이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파워 팩터지. 자, 파워 팩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그러니까 겉보기 전력분의 실제 유효 전력으로 정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겉보기 전력은 여기 뒤에 나오지만, 자, 겉보기 전력 혹은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복소 전력에 매그니튜드를 씌운 값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페이저가 아니라 이 매그니튜드예요. VRMS 곱하기 IRMS의 매그니튜드 값을 곱한 거고, 자, 이와 같이 정리해서 여기는 평균 전력 들어가는 거고, 그 값이 코사인 세타가 된다.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그게 파워 팩터가 돼요. 그래서 자, 저항 같은 경우는 전류와 전압 사이에 위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0에 해당되는 거고, 커패시터와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항과 임피던스와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 사이에 그 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리딩 파워 팩터냐, 뭐 레깅 파워 팩터냐는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뒤쳐져 있으면 레깅, 그러니까 전압보다 뒤쳐져 있으면 레깅,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으면 리딩 파워 팩터로 보면 돼요. 그래서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알려주는 거는 여기에 쓰이는 소자가 커패시터인지 인덕터인지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파워 팩터 코렉션을 우리가 해줬어야 됐죠. 파워 팩터 코렉션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파워 팩터 코렉션은 자, 결국 자, 지금 이와 같은 값이 있고, 이거를 뭐 A 플러스 JB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냈을 때 어드미턴스 관계를 나타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기 Y1이라는 값을 더하게 되면 혹은 빼게 되면 그 최종값이 YT가 되면 돼요. YT가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A 값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실수 값은 같아야 돼. 근데 허수 값은 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JBT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얘는 유지되는 거잖아. 얘는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자, 그러니까 J 이제 띄어내고 B라고 하는 값에서 B1이라고 하는 값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값이 BT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B1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관계식인데 결국은 허수분만 고려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풀면 좋다? 직교좌표계로 치환을 해서 직교좌표계의 값을 매핑시켜 놓고 실수값은 바뀌지 않게 하는 허수값만 변환시킬 수 있는 적당한 혹은 그것에 맞는 Y1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판단을 해서 리딩 파워 팩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딩으로 만들어줘야 되면은 우리가 커패시터, 레깅을 만들어줘야 되면은 인덕터를 추가해 주는데 어드미턴스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덧셈으로써 풀 수 있는 거예요. 임피던스를 접근하면은 또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임피던스를 풀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임피던스를 풀어도 되지. 근데 그 경우에는 단순 덧셈이 아니라 병렬 연결의 그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경우에는 어드미턴스로 해서 풀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문제가 두 문제 있었죠. 그래서 그 두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었고, 그거는 내가 그 지난 시간 강의 동영상 녹화해 놓은 거 보고 보면은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